정치보복 얘기 또 이거와 더불어서 이른바 공천 학살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얘기도 있어요.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은 이 기득권들을 뭐 뒤집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공천 학살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재명 고문은 출마할 때 뭐 절대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재명 후보를 비판한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차기 지도부, 차기 당 대표의 역할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 윤석열 정부와 어떻게 하면은 잘 싸우는 선명한 야당의 길을 국민들과 함께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거와 함께 두 번째로 차기 집권 전략을 어떻게 하면 잘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당대표가 집중하면은 사실 당내에서 분란이라든지 이견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죠? 선명한 야당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고 또 유능한 야당 누구나 다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두 가지를 차기 당대표가 전념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공천 룰, 네. 공천 룰하고 당 혁신, 이것은 사실 당내 기득권을 어떻게 우리가 내려놓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당내 갈등이 큰 요소예요. 그렇죠. 네. 제일 관심도 많고. 혁신과 공천 룰 요 두 가지는 당 대표가 건드리지 말자.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혁신위원회에서 혁신과 공천 룰 요걸 정하도록 하자. 네. 혁신위원회가 독립적인 위상을 갖도록 딱 전제를 하면서 그러면은 당 대표도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네. 당 대표와 혁신위원회의 역할을 이분화하자. 투트랙으로 가자. 투트랙으로. 저는 이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대에서 차기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요. 네. 당내 분란을 오히려 촉발하는 것이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 룰, 공천에는 난 신경 쓰지 않는다, 건드리지 않는다. 네. 이건 별도의 혁신 기구, 혁신위원회를 둬서 공천 룰과 당 혁신 네. 이걸 그냥 위임하겠다. 그런 입장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이번 지금 전대 룰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대라는 게 그 대의원 전당대회, 대의원 대회를 전당대회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대의원 대회를 당원 대회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이름 자체를. 네, 그럼요. 이름 자체도 그러니까 전국 대의원 대회가 아니라. 그럼 형식 속에 이름표 속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대 이름을 이걸 당원대로 바꿔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걸 손도 못 대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컷오프 네. 이거 뭐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유지가 됐죠. 그렇죠. 그다음에 본선에서도 대의원 특권 네. 이거 뭐 비율은 줄었지만 유지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컷오프라든지 대의원 특권이 이게 개파 정치 유산이거든요. 이 개파 정치의 틀을 깨지 못하는 한은 네. 당 혁신은 말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건드리는 순간 당내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전대를 치르는 거 아니겠어요? 전대 끝나고 난다면은 혁신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제 이런 룰도 바꾸는 문제 포함해서 당 혁신과 공천룰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별도의 기구를 둬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당원들의 뜻이 반영이 되는 당심이 반영되고 민심도 같이 반영되는 그러니까 기득권에 뭐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번 전대가 부끄러운 게요. 네. 국힘은 저만큼 지금 혁신 룰을 가지고 작년에 5대5로 했어요. 대표를 뽑았어요. 네. 우리는 컷오프도 그대로 뒀고 대의원 특권도 그대로 둔
국힘보다 못한 지금 룰을 가지고 전대를 치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고요. 네. 이것을 바꿔내지 못한 우상호 비대위 체제라든지 안규백 전대준비위도 그렇고 네. 이거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부끄러워해야 돼요. 근데 더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지금 그렇죠. 한탄스러운 겁니다. 이거 어떻게 어찌해서 우리가 국힘보다 더 못한 지경이 되었는지, 네. 국힘이 바꾼 혁신을 우리는 왜 못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회라도 나가서 이거 어떻게 소리 좀 질러볼까. 네. 정말 지금 당심이 불불 끓거든요. 굉장히 많은 불만. 오죽했으면 변희재를 가지고 환호를 하겠어요. 변희재에 대한 환호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의 네. 반증이에요. 네? 그렇죠. 이런 정도까지 지금 됐는데도 반성할 줄 모르고 부끄러울 줄 몰라서 당 대표는 어차피 나가봤자 이재명한테 제가 안 되니까 지난 선거는 나갈 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고위원으로 한번 나가보려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컷오프 때문에 저같이 개파가 없는 사람은 컷오프라는 게요. 중앙이 100%. 예, 딱 그 개파별로 나눠 먹기거든요. 그래요. 소위 말해서 뭐 예. 소위 말해서 뭐 친문은 누구를 밀고 친문은 당연히 뭐 고민정이라든지 윤영찬 의원 그쪽 밀지 않겠습니까? 네. 뭐 이재명 쪽에서 누가 그쪽에 표를 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 나눠 있어요. 아, 그런 것도 한계가 있는 거군요. 그럼요. 예. 그래서 개파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네. 괜히 껴가지고 아니, 패가 망신합니다. 저희 시청자도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민석 많이 응원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컷오프 제도 이것을 제대로 고쳐내지 못한 거 이거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고 네. 딱 국힘보다 이 못한 혁신 이거 정말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혁신의 갈 길은 멀다. 이렇게 정리 좀 해보겠고요. 그러니까 이 안민석 의원이 사실 뭐 아까 이제 박지원 위원장 얘기도 했지만 변희재 대표 얘기도 했지만은 그동안 야당 시절에 앞장서서 맨 앞에서 사실 모든 뭐 전투를 다 치러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당으로서 다시 한번 누가 이렇게 싸울 수 있을 것이냐 좀 둘러보면 안민석 의원 맞는 사람도 없다. 전투력이 안민석 의원만큼 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좀 과찬이고요. 그만큼 쓰임새가 또 생긴 국정농단 세력하고 싸우면서 그 천일 동안에 저의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보수 세력으로부터 최순실을 포함한 20건의 고소고발을 당하면서 아직도 그게 진행 중입니다. 예, 그래서 에너지도 소진됐고 그리고 이 재판이 피곤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네. 한두 건만 걸려 있어도 이게 부담이 되는데 한 20건을 지난 4, 5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공격을 당한다 생각하면은 또 특히 지금 저희들이 야당이 됐기 때문에 더 지금 대응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변희재 씨를 만나고서 제가 좀 전투력이 상승하나요? 좀 그게 좀 그렇습니다. 제가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변희재 씨가 저한테 그렇게 전화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무너뜨는 데까지 안민석 변희재 손을 잡자는 거예요. 자기는 보수기 때문에 진짜 보수의 입장에서 윤석열을 눈뜨고 볼 수가 없다. 특히 자기는 태블릿 PC 윤석열 특검 시절에 이게 조작됐다고 본다. 그러니까 그 주장을 계속 하고 PC가 있더라고요. 이제 두 대인데 두 대 모두 윤석열 특검에서 조작됐다고 본다. 이 주장하다가 19년에 감옥을 가게 되거든요. 감옥을 가게 되고 중간에 이제 보석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 친구 용기가 대단한 게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도 윤석열을 향해서 정말 겁없이 용기 있게 지금 막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섭지 않냐. 자기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은 진실이다. 이게 지금 계속 재판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어쨌거나 변희재의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진실을 향한 그 투쟁,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실을 위한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하고 지금 자기 다 긁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야 이게 제가 이제 고민하고 계시군요. 비선실세 밝히는 거는 제가 좀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 민주당처럼 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조사를 해야 돼요. 네. 그쪽 내부자들을 만나서 그 제보도 듣고 내부자들이 거기 폭탄을 다 그렇겠죠. 안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밤 12시에도 집 앞에 가서 만나고 현장도 가보고. 그럼요. 막 두더지처럼 막 해보셨으니까 또 안민석 의원 탐정처럼 막 그렇게 해야지 이제 진실의 퍼즐이 하나하나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신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나타납니다. 간절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네네. 그래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언론 보도 쫓아가는 거예요. 기자들한테 뭐 없냐라고 물으면은 언론 쫓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기자가 민주당 의원의 입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의원님 뭐 없습니까? 새로운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쓰고 그래서 맞아요. 이제 기자들하고 정의로운 기자하고 정의로운 정치인하고 서로가 케미를 이루어서 이런 비선실세, 진실을 국정농단 이게 사실 뭐 새로운 변종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변종 국정농단도 있어요. 이게 완전히 이게 국정농단 비선실세에 의한 지금 시중에 사람들 내기하는 게 국가 권력 1위가 누구냐? 천공이다. 2위는 누구게? 2위는 김건희다. 그럼 3위는 누구게? 그 뭐 김건희 팬클럽 뭐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맞추기 하는 정도의 지금 민심이 얼마나 흉흉하냐 그러면은 MB 정권 말기에 그때 지지도가 20% 떨어지고 국민 스포츠가 MB 때리기였어요. 그랬죠. 지금 거의 그런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는 국면이거든요. 지지율도 30% 되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2달 좀 넘었지 않습니까? 3개월 이내에 20%대 떨어집니다. 20%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답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가가 불행해지고 국민이 불쌍해지는 것이죠. 이거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별 뭐 출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이른바 북풍몰이를 하고 있죠 지금. 신북풍이라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이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그 지금 뭐 파업을 하면서 거기 이제 농성하고 있는데 공권력 투입 시사도 하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지지층을 자신들의 그 보수의 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북풍몰이 하는 것도 뭐 경제도 안 좋고 뭐 인사 참사, 김건희 리스크, 김건희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고요. 뭐 이런 뭐 윤핵 간의 갈등, 이준석 그렇죠. 하고 뭐 그런 징계받고 갈등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이제 탈출을 국면 전환용으로 이제 북풍몰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북풍몰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어도 도덕적으로 또 국익의 차원에서 편법을 쓰거나 뭐 꼼수를 쓰거나 그런 일은 저는 없었다고 믿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 문제가 많았죠. 근데 이제 인사 문제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비하면은 또 차이가 큰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활로가 없으니까 보수가 항상 쓰는 게 어떤 공안 탄압이라든지 요건 곧 있다가 사정 정국으로 가겠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수법이 전통적인 수법이
북풍몰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풍몰이 이거는 국민들에게 그다지 호응을 좀 얻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주장하는 그런 주장 자체가 네. 팩트를 상당히 이제 왜곡한 그리고 이것은 딱 그 북풍몰이 판을 짜놓고서 전개하는 시나리오들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요즘은 우리 정치인들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맞아요. 북풍몰이 이 프레임에 국민들이 지금 넘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부의 이 내려가는 지지율이 다시 반등할 그런 가능성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다음 도움을 주는 카드가 아니다. 잠시 이제 김건희 여사가 네. 지금 이제 안 차지하고 보여요. 있지 않습니까? 예, 언론에 등장을 하지 네. 않고 있어요. 누군가 그러겠죠. 네. 야 이러다가 정말 폭망한다. 그러나 그 어떤 노출 욕구를 누구도 못 말려요. 다시 이제 못 말리고 등장을 할 거다. 다시 등판하는 순간 그것이 20%대로 확 내려앉는 그러한 계기 극점이 될 겁니다. 네, 극점이 될 것이고요. 예. 그래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네.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 문제는 네. 지난 허위 이력 막 논란되고 난 다음에 대국민 사과했지 않습니까? 네. 그 대국민 사과의 핵심이 뭐 내가 뭐 잘못했다, 뭐 그러면서 대통령의 부인이 되더라도 나는 그 나타나지 않겠다.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국민들 앞에 사실상 약속한 셈이죠. 그렇죠. 네. 그걸 국민들 다 기억하잖아요. 그 약속을 깨고서 언제 자기가 그런 얘기 했냐는 듯이 네. 막 다니는데 다니는 정도가 아하. 대통령은 안 보이고 대통령은 영부인한테 가려 있고 네. 김건희 여사가 광폭 행보를 하잖아요. 대통령인 것처럼. 뭐 별일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언론에서 막 잘 받아 써주고 예, 뭐 의상이라든가 액세서리 하나까지 국민들하고의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아마 권력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통제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자기 와이프를.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예. 부인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인은 어느 시스템에 그럼 시스템이라도 일단 통제받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네. 이제 청와대 과거에 제2부속실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을 그 내부의 그렇죠. 직원들이 다 네. 짜주고 공적 시스템에 해가지고 관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공적 인물이니까. 근데 그런 공적 시스템이 지금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꼴리는 대로 그냥 네. 막 누구 만나러 다니고 누구 데리고 막 아무나 뭐 코바나 컨텐츠 직원도 데리고 다니고 뭐 등등등등 막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이죠. 네.